안녕하세요. 시댁에 몸서리칠 일들을 겪고 평범한 삶을 살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제 이야기는 막장 중에 막장으로 꼽을 수 있는 사연입니다. 이 채널의 사연자님들의 이야기 중 막장 시댁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 시댁도 만만치 않답니다. 아직도 제가 겪었던 날들을 떠올리면 끔찍한 공포 영화를 본 것 같기도 하고 시트콤을 본 듯한 기분이 동시에 들어요. 지금부터 저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마지막까지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남편은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장기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연애하는 동안 양가 부모님을 거의 찾아뵙지는 않아서 시댁 식구들의 정확한 분위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댁에 자주 찾아뵙고 싶었는데 남편이 그걸 바라지 않아서 1년에 한두 번 찾아뵙는 게 전부였답니다. 처음엔 저를 결혼 상대로 생각하지 않아서 집에 데려가는 걸 꺼리나 싶었는데 저를 극도로 아끼고 싶어서 그랬다는 말을 듣고 의심을 거뒀습니다. 내가 그동안 우리 집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않아서 신경 쓰이고 걱정됐지. 사실 평범한 집안이 아니어서 숨기고 싶었어. 평범하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 뵀을 때 이상한 점 하나도 느끼지 못했는데? 그럼 자기랑 결혼하면 내가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중간에서 지켜주겠다고 약속해줘서 그대로 믿고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정식으로 한 식구가 되어 시댁에 가게 됐는데 연애할 때 찾아갔던 것과는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그리고 손윗동서가 상을 차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달갑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부딪혀봐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으니 남편의 뒤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시어머니가 한 식구가 된 걸 환영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젠 너도 내 며느리가 됐구나. 민호랑 꽤 오래 연애를 했지? 둘이 예쁘게 연애하더니 결국 이렇게 백년가약을 맺은 걸 보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단 말이야. 앞으로 우리 친모녀처럼 지내도록 하자, 새아가. 네, 어머님. 친모녀처럼 잘 지내도록 해요. 그리고 아주버님과 형님과도 자주 어울리면 좋겠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를 주고받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던 남편은 뭐가 불편했는지 말을 많이 아끼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가족들끼리 어색한 기류를 느낄 수 있었죠. 이윽고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호야, 회사는 다닐만 하냐? 대기업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던데 넌 꽤 잘 버티는 것 같다.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딨겠어. 다 참으면서 사는 거지. 하여튼 독한 놈이라니까. 너는 누가 떠밀지만 않으면 그 회사에 말뚝을 박을 것 같다. 내 말이 맞지? 그러자 남편은 무슨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아주버님께 톡 쏘는 독설을 날렸습니다. 형처럼 이 회사 저 회사 철새처럼 도는 것보다 진득하게 한 곳에서 오래 일하는 게 정상 아니야? 형도 이제 그만 철들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 최선을 다하면서 다녀봐. 게으르게 대충 할 생각 접어두고 말이야. 뭐야? 너 지금 형한테 지적질하는 거냐? 그리고 내가 부지런하게 회사를 다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너무 많이 봐서 잘 알지. 1년을 못 채우고 잘리기 일쑤였잖아. 생활비 없어서 나한테 꿔간 돈이 얼만지는 알아? 아이 자식,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오냐? 기분 좋게 밥 먹으려고 하는데 꼭 그렇게 까칠하게 굴어야겠냐? 하여튼 이 자식은 형을 너무 만만하게 본다니까?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형은 매사가 게으르고 나태하잖아. 허구한 날 늦잠 자서 지각하는 게 일상인 거 여전하다고 형수님이 넋두리를 여러 번 했거든.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책임감 가지고 일 좀 해봐. 이 자식이 자꾸 선을 넘네. 오랜만에 군기를 좀 잡아야 되나? 공익 나온 주제 무슨 군기를 잡겠다는 거야? 형, 나 해병대 나온 거 몰라? 여기서 군대 얘기가 또 왜 나오냐?
이놈은 말꼬리를 붙잡고 끝까지 기어오르네. 저는 남편의 팔을 잡고 그만하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버님과 기싸움을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돈을 자주 빌리고 게을러서 화가 난 줄만 알았는데 집에 돌아가 그이의 오랫동안 참아왔던 말을 들어보니 가슴 아픈 사연이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나랑 형을 심하게 차별하면서 키웠어. 아버지가 내가 태어나고 얼마 뒤에 돌아가시면서 보험금하고 유산을 많이 남기셨는데 엄마는 장남이 자신한테는 제일 귀하다면서 모든 지원을 형한테만 돌렸고 차남인 나는 항상 찬밥 신세였어. 도가 지나치게 차별해서 어렸을 때부터 큰 상처를 받으면서 자랐지.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난 엄마 사랑이 뭔지 모르고 자란 것 같아. 유년 시절에 애정결핍이 심해졌는데 성장기에는 더하더라고. 뭐 한 가지 예로는 난 평생 학원이나 과외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형은 엘리트 대학생들한테 과목별로 고액 과외를 받았어. 어머니가 아끼는 사람은 오직 형뿐이었지. 또 형은 대학 등록금에 용돈까지 넘치게 받아서 알바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나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알바를 하는 시간이 더 많았어. 정말 이를 악물고 살았던 것 같아. 이렇게 시시콜콜 말하자면 끝이 없어. 당신한테 말한 적은 없지만 매년 가족들 때문에 속이 썩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 내가 왜 가족들 앞에서 그렇게 냉랭하고 까칠했는지 조금 감이 오지? 그이가 아주버님과 차별을 당하며 자라왔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주버님께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었는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남편이 짧게 말했지만 차별당한 날이 수천 번, 수만 번이었을 테니까요.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속에 있던 이야기를 한 남편은 말없이 베란다로 가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아직도 차별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식구들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그날은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한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스테이크를 곱게 썰어서 아주버님께 건네주며 우리 아들 엄마가 다 썰었다. 많이 먹고 건강해라 라고 세상 착한 어머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조용히 고기를 먹고 있는 제 남편에게는 야, 너는 처먹기만 하냐? 막내가 됐으면 분위기를 좀 띄워야 할 거 아니야. 무슨 재밌는 말이라도 좀 해봐. 네 형이 웃으면서 고기 먹게 말이야 라고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남편은 자주 있던 일이었는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식사만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형님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그 회사에 혹시 제 남편이 들어갈 자리 없어요? 대기업 다니는 서방님 덕 좀 보게 해줘요. 혼자만 잘 먹고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형수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백으로 취업을 할 생각을 하세요?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시대가 변해도 백은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서방님 끝발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형수님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아무튼 전 형 우리 회사에 소개해줄 마음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만약 제 소개로 취직을 한다 한들 게으른 형이 얼마나 버티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물잔을 들어 남편 얼굴에 물을 뿌렸습니다. 남편 옆에 있던 저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악 지르고 휴지로 그이의 얼굴을 닦아줬는데 그이는 대수롭지 않게 가만히 참고 있더라고요. 이윽고 시어머니의 훈계가 시작됐습니다. 옛말에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했다. 네가 지금 대기업 다닌다고 형을 무시하나 본데 조금만 기다려보면 상황이 뒤집힐 게다. 네 형은 너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나서 못할 게 없으니까. 숨겨진 재능이 많은데 아직 드러내지 못한 것뿐이야. 민호 너 개구리가 왜 움츠리는 줄 알아? 멀리 뛰려고 그러는 거야. 바로 네 형이 지금 아주 멀리 뛰려고 잠시 움츠리고 있는 거라고.
누가 들어도 시어머니는 장남만을 귀하게 여기는 옛날 꼰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헛웃음을 지으며 어머니, 움츠리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내일 모레 마흔이 될 사람이 여태 움츠리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 내가 말한다고 귀담아 들어주실 것도 아닌데 그만하죠. 식사 끝났으면 저희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고 의자를 뒤로 빼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접시 위에 있던 스테이크 한 조각을 집어 던지며 성질을 냈습니다. 저 싸가지 없는 것 봐라.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정말 정이 안 가. 넌 언제쯤 착하게 굴래? 네 창인 창모한테도 그따구로 말하니? 처부모님은 저를 무시하진 않아요. 지금 어머니가 하신 것처럼 얼굴에 물을 뿌리시지도 않고요. 그러니 예의 바르게 대해드리죠. 아주 효분하네. 그래, 네 처가에 가서 말뚝을 받고 살든가 해라. 지금 나갈 거냐? 그럼 밥값은 네가 내고 가라. 아무럼요. 언제 형이 계산한 적이 있던가요? 먼저 가볼 테니 다음에 봬요. 여보, 나가자. 알겠어. 어머님, 그럼 먼저 가볼게요. 그 이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주 이렇게 싸우고 오냐고 물었더니 가끔은 웃으며 올 때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도 시댁 식구들을 만나러 갈 때는 잘 대해주려고 마음을 먹는데 항상 실패하고 감정이 엇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지난 과거를 다 잊고 다른 가족들처럼 화목하게 지내고 싶다고 덧붙이면서 말이죠. 나도 어머니랑 형이랑 잘 지내고 싶어. 그런데 두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더라고. 그랬구나. 내가 보기에도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 심하긴 해. 그런데 당신도 식구들한테 너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아. 다음에는 조금 더 살갑게 대해드리는 게 어때?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래, 노력해볼게. 그래서 제가 다음에 시댁 식구들과 만났을 때 그이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절대 화내지 말고 미소를 잃지 말라는 의미로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내외가 남편을 깎아내리고 괄시하는 말을 마구 내뱉어서 또다시 감정을 상한 채 돌아오고 말았답니다. 남편이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게 미워 보였는지 시댁 식구들은 그 일을 남보다 못한 대우를 이어갔습니다. 노력을 한쪽에서만 해서는 변할 리가 없으니 결국 남편은 심하게 지쳐서 저에게 시댁과의 모임에 더는 가고 싶지 않다며 아주 가끔 만나는 게 좋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러는 게 남편을 위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그 일을 말리지 않고 수긍했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시댁 식구 얼굴을 보지 않고 지냈더니 그이의 얼굴에 그늘은 보이지 않았고 쨍쨍한 태양만이 가득해 보였죠. 시댁 식구들에게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남편을 위해서 아주 가끔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았네요. 그런데 얼마 뒤 아주버님 내외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다행히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해서 걱정을 놓았습니다. 웬일이야? 우리 집에 다 찾아오고? 설마 돈 빌리러 온 건 아니지? 아니거든. 동생이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임마. 그리고 좋은 소식 전하려고 겸사겸사 온 거지. 민호야, 이제 형은 남 밑에서 일하는 짓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나 사업 시작하게 됐다. 뭐라고? 사업? 형이 무슨 돈이 있다고 사업을 시작해? 설마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차린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엄마 돈을 빼앗은 것 같잖아. 엄마가 먼저 사업하라고 등 떠밀어서 시작하게 된 거야. 나중에 2배로 갚아줄 생각이니까 날 이상하게 보지 마라. 그래, 잘해봐. 뭐 그래서 사업한다고 자랑하려고 온 거야? 자랑도 하고 고사 지낼 때 너도 회사에 오라는 말을 하려고 왔지. 이 형님이 대박 나도록 가족들이 모이면 좋지 않겠냐? 다음 주에 사업장 인테리어 완공이니까 연락하면 와라. 그이는 내키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알겠다고 대답하고 아주버님 내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아주버님 사업장에 찾아갔더니 매우 넓고 으리으리한 장소로 차렸더라고요.
장소도 서울 한복판이라 임대료가 꽤 비싼 곳이었죠. 어쨌든 저희는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남편과 절을 올리며 돼지머리에 돈봉투를 꽂자마자 시어머니가 냉큼 빼서 봉투를 열어보시더군요. 뭐야, 겨우 100만 원 한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형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꼴랑 100만 원이 뭐냐? 당장 내려가서 100만 원 더 뽑아와라. 그것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형한테 해준 돈이 얼만데 꼴랑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이는 아주버님 결혼식부터 생활이 어려울 때마다 생활비를 여러 번 빌려준 데다 시어머니의 생활비도 쭉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함 없는 남편을 오로지 물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저도 시댁 식구들에게 정이 떨어지더군요. 편애당하면서 살아온 데다 식구들을 도와줬음에도 늘 이런 대우를 받고 지내온 걸 알게 되자 화가 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듣고 아이고 너 잘났다.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줬다고 생색이냐? 더럽고 치사하니까 그만해라. 라며 그이에게 고맙다는 말은커녕 호통을 치셨고 아주버님과 형님 역시 꼴랑 100만 원 주러 왔느냐며 면박을 줬답니다. 아주버님은 남편이 돈 1000만 원은 가볍게 줄 거라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고사를 지내고 따로 식사를 하지 않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이와 저는 시댁 식구와 진짜 거리를 두고 지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은 명절 때만 시댁을 갔습니다. 또 그동안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드렸던 용돈을 끊었어요. 그러자 남편에게 온갖 심한 말이 담긴 문자를 매일같이 보냈고 명절 때 찾아가면 돈 봉투만 기다렸답니다. 그러다 얼마 뒤 아주버님이 사업을 운영한 지 딱 2년이 되자 회사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들어보니 아주버님은 회사를 직원들에게 맡겨버리고 골프를 치러 가거나 근처 잘나가는 사장들과 술만 먹고 다녔답니다. 그렇게 놀기만 하고 매출을 올리지 못하니 회사가 잘 굴러갈 리가 없어 쫄딱 망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불똥이 저희 부부에게까지 튀었다는 겁니다. 사업에 들어간 돈은 시어머니 재산과 아주버님의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이었는데 식구들 모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저희에게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민호야, 네 형이 사업수와는 좋았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부도가 난 거다. 괜히 네 형을 무시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형 좀 도와줘야겠어. 돈 좀 있으면 내놔봐. 형이 하는 일이 그렇죠 뭐. 그리고 어머니, 뭐 저한테 돈 맡기셨어요? 돈을 내놓으라뇨. 제가 미쳤다고 형이 진 빚을 대신 갚아요? 형이 싼 똥은 형이 알아서 치우게 하세요. 저한테 떠넘기려고 하시지 말고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남편의 멱살을 잡으며 이 새끼 봐라. 엄마가 내놓으라면 줄 것이지 어디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그리고 내가 남이야? 너의 하나밖에 없는 형이잖아. 내가 지금 빚을 못 갚으면 당장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좀 빌려달라는데 그렇게 아깝냐? 나중에 이자까지 다 쳐서 갚을 테니까 당장 돈 내놔! 라고 아주 당당하게 돈을 뜯어내려고 하더군요. 이에 남편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아주버님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 역시 주먹질을 시작했고 두 형제는 엉겨붙어 싸웠답니다. 저와 형님이 온 힘을 다해 겨우 두 사람을 뜯어 말렸는데 둘 다 분노가 가시지 않아 고성이 오갔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두 형제는 의절하자고 하더군요. 이에 시어머니는 제 남편에게 꼴도 보기 싫으니 자신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내쫓으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위로밖에 없어서 힘내라는 말만 자주 해줬네요. 여보, 기운내. 식구들이 언젠가 당신의 소중함을 깨달을 거야. 나중에 당신한테 사과하는 날이 올 거라고. 그 인간들이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차라리 이렇게 연을 끊는 게 잘 된 것 같아. 더는 가족들 사이에서 겉도는 이방인처럼 살 필요 없잖아. 그래, 잘한 선택이야. 당신한테는 내가 가족이니까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마.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여보, 행여나 형수한테 돈 빌려주는 일은 없어야 해. 당신한테 연락해서 생활비가 없다면서 우는 소리 낼 거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아니다. 그냥 전화번호 자체를 차단해버려. 차단하라고? 그래도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당신이 식구들하고 연락이 안 되면 나라도 돼야 하잖아. 그러자 그이는 알아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며칠 뒤에 형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생활비가 한 푼 없다며 5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동서, 우리 지금 카드도 막히고 전화도 끊기게 생겼어. 돈 한 푼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다니까? 동서가 서방님 몰래 돈 좀 꺼주면 안 될까? 내가 오죽급하면 동서한테 이러겠어? 형님, 죄송하지만 안 되겠어요. 그이가 절대 형님한테 돈 빌려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 남편을 무시하고 막대한 분들한테 도움 드리고 싶지 않네요. 뭐가 어째? 인연이 어디서 윗사람 말을 거역하는 거야? 서방님이 그렇게 나온다고 동서까지 합세해서 가족들한테 등을 돌리겠다는 거야? 잔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돈 붙여! 형님의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어떤 대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평생 상종해온 남편이 불쌍하기만 했죠. 저는 형님이 계속 짓거리는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시 전화가 걸려오자 아예 차단시켜버렸답니다. 아주버님 내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시댁에 얹혀 살게 됐어요. 시댁과 저희 사이는 계속해서 멀어지게 됐고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았죠. 그런데 몇 달 뒤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며 시댁으로 부르셨답니다. 저와 남편은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하다가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할 수 있으니 일단 가서 사과를 받고 생각하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윽고 오랜만에 시댁으로 들어가 식구들을 보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건네주셨답니다. 너희들 왔구나. 오랜만이다. 예미가 못나서 형제들이 싸우고 등을 돌린 거다. 민우 너한테 내가 제대로 못해준 거 잘 안다. 그동안 섭섭한 게 있었다면 여기서 풀어라.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남편은 처음 사과를 받아본 거라 많이 놀란 눈이었습니다. 그이는 말까지 더듬었죠. 어머니, 진심이세요? 저한테 지금 사과하시는 거 맞죠? 그래, 사과한 거야. 이 엄마가 진심으로다가 미안하다. 이제 속이 좀 풀리냐? 그이는 표정이 한층 밝아지며 말문을 열었어요. 네, 어머니.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까칠하게 굴었던 거 죄송해요.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 고맙다. 내 아들 민호야. 이어서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나도 미안하다. 형이 돼서 형 노릇은커녕 철없는 모습만 보여서 면목이 없다. 미안하다 민호야. 라며 손을 내밀었고 그이는 덥석 손을 잡으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빨리 식구들이 사과해 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일이 잘 풀린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했죠. 저와 형님도 사과를 주고받으며 분위기는 더 좋아졌고 다 같이 거실 바닥에 앉아 고기를 구워 먹으며 술을 한잔했답니다. 그런데 말술이었던 형님이 무슨 일인지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아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빙그레 웃으며 좋은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동서, 서방님, 저 임신했어요. 벌써 8주나 됐답니다. 형수님 축하드려요. 결혼한 지 7년 만이죠? 이렇게 긴 기다림 끝에 축복이 찾아왔네요. 네, 서방님.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이가 이제야 생겼네요. 요즘 진짜 행복해 죽겠다니까요. 그이의 축하 인사에 저도 이어서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형님 축하드려요. 저도 얼른 아이 가지고 싶은데 너무 부럽네요. 그런데 아이 성별은 들으셨어요? 응, 동서, 아들이래. 우리 집안에 장손이 생겼다고. 저희는 축하의 건배를 하며 화기애애하게 파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거나하게 취한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말문을 여셨어요. 민호하고 새 얘기, 너희 말이다.
그 맞벌이 하고 있으니 돈 좀 꽤 모았겠지? 뭐 둘 다 열심히 살고 있으니 많이 모았을 거라 생각된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살고 있는 신혼집을 큰애들한테 양보해주고 전셋집을 알아보면 어떻겠니? 임산부를 계속 시집에서 살게 할 순 없잖니. 나중에 애도 키워야 하는데 이 좁은 집에서 어떻게 살겠어? 너희도 내 말이 이해되지?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쉽게 되지 않아 멀뚱히 시어머니를 받고 남편은 실소를 하듯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집을 형한테 주라는 말씀이세요?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 진짜 제 어머니 맞으십니까? 제가 어머니 아들이 맞냐고요? 하다 이제 내 집을 가져가겠다니 황당하고 기가 막히네요. 제 대답이 궁금하세요? 당연히 싫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불러서 사과로 밑밥 깔고 술을 먹인 거군요. 정말 어머니답습니다. 형도 형수도 똑같고요. 여보, 일어나. 우리는 오늘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어. 알겠어. 나가자, 여보. 저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시어머니가 상을 내리치며 화를 내셨습니다. 이것들이 뭐 하는 짓이야? 애미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어딜 일어나? 잠깐 앉아봐. 너희가 신혼집을 양보하지 못하겠다면 네 형한테 전세 자금을 빌려줘라. 그건 해줄 수 있겠지? 어머니 때문에 헛웃음이 막 나오네요. 제 집을 빼앗지 못하니까 전세금이라도 달라고요?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 좀 짓거리세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빼앗아가지 못해 안달이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절 가만두지 않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가족이라는 명분 때문에 참고 넘어갔는데 더는 안 되겠어요. 진절머리 나서 어머니 아들 그만하렵니다. 뭐야? 이놈아, 이게 지금 애미한테 천륜을 끊겠다는 거냐? 내가 아무리 제대로 못 키웠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리고 네 형한테 보금자리 하나 마련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었냐? 그래, 더럽고 치사하니까 나가. 나도 너 같은 자식 없는 셈 치고 살면 그만이라고. 시어머니는 남편 따귀를 날리며 온갖 막말을 했고 아주버님 내외 역시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군다며 제 남편에게 나쁜 말을 실컷 하더군요. 이에 남편은 각성을 한 채 밥상을 엎어버리고 제 손을 잡고 시댁에서 나와버렸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시댁 식구들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죠?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 시댁의 막장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년 반 동안 시댁과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알고 보니 아주버님이 제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자 핸드폰 번호를 바꿔서 연락을 했답니다. 아주버님은 슬픈 목소리로 그이에게 시어머니가 위독한 상황이라 전했고 남편을 애가타게 찾는다고 하더군요. 그이는 전화를 끊고 갈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시어머니를 찾아뵙는 게 옳은 일이라고 설득했습니다. 나중에 크게 후회하지 말고 빨리 찾아뵙자고 했죠. 그래서 저희는 시댁으로 급하게 달려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아주버님이 현관문을 열어줬는데 표정에 슬픈 기색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아주버님, 어머님은요? 지금 상태가 어떠세요? 얼마나 위독하신 거예요? 안방에 가보세요. 두 사람을 애가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 부부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위독하다는 시어머니가 손자를 안고 놀고 계셨답니다. 우리 장손, 우쭈쭈, 재밌어요? 할머니랑 노는 게 제일로 재밌어요. 우쭈쭈, 아유 예뻐라. 그이와 저는 한숨을 내쉬고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희들 왔냐? 내가 죽게 생겼다니까 바로 달려온 거야? 이거 감동이네. 어머니,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니들을 그냥 오라고 했으면 곱게 왔겠냐? 보나마나 무시하고 말았을 거잖아. 그런데 상황이 급한 만큼 너희를 빨리 부르려고 네 형이랑 머리를 맞대고 작전 좀 펼쳐봤다.
그래도 이 애미가 멀쩡한 걸 보니 안심이 되지. 시어머니 자신이 위독하다는 거짓말로 왜 저희를 시댁에 다시 끌어들였는지 이유를 물었더니 기막힌 사연을 들려주기 시작했답니다. 우리한테 1년 반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폭풍이 쓸고 지나간 것 같다니까. 글쎄 네 형수가 낳은 장손 말이야. 우리 핏줄이 아니었다. 저는 눈앞에 있는 조카가 아주버님과 똑 닮아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낳은 자식은 저희 눈앞에 있는 아이가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형님이 조카를 출산하고 몇 주가 지났을 때 아이가 아주버님을 너무 닮지 않아 유전자 검사를 해봤답니다. 글쎄 그년이 내 아들 씨가 아닌 다른 놈 씨로 애를 낳은 거였어. 정말 기가 막히지 않니? 난 큰며느리가 참하고 순한 줄 알았는데 아주 팔랑 까진 년이더구나. 아직도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린다니까. 어머님, 그럼 어머님이 안고 있는 아이는 누구예요? 형님이 낳은 자식이 아닌 거예요? 내 이야기를 차근차근히 들어봐라. 네 동서가 딴 놈 자식 애를 낳은 사실을 알고 곧장 이혼 소송을 하렸는데 우리 집에 어떤 여자가 그 아이를 안고 찾아온 게 아니겠냐. 바로 그 애가 지금 내 품에 안겨있는 우리 장손이었지. 그럼 아주버님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맞다. 큰애도 며느리 몰래 여자를 사귀고 있었나 봐. 뭐 어쨌든 바람 피우고 있는 여자애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쭉 몰래 만나온 모양이다. 둘이 살림까지 차린 것 같더구냐. 그런데 그 여자 부모가 뒤늦게서야 자기 딸이 유부남과 바람나서 애까지 낳았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말았지. 그래서 내 집에 찾아와서 네 형을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난리를 쳤어. 또 우리 장손을 입양 보내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내 손자를 키우고 싶으면 위자료를 달라고 하더구나.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정말이지 막장 그 자체였습니다. 아주머님 내외가 맞바람을 피운 데다가 서로 다른 사람의 애를 낳아왔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저는 아주 당당한 시어머니에게 그래서 위자료를 주고 장손을 데려오신 거예요? 아주버님 상간녀는 애를 버리고 떠났고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 이 애를 빨리 했구나. 난 이 일을 직접 겪으면서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다. 여하튼 장손을 데려오려고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2억을 내줬다. 자기 딸내미 인생을 조졌으니 그 정도는 줘야 하지 않겠냐고 달려드는 바람에 그 돈 주고 장손 데려왔지. 또 돈을 주지 않으면 우리 모르게 입양 보낸다고 해서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었지. 그렇게 개막장 스토리를 모두 듣고 저와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 이는 오늘 위독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부른 이유가 또 돈 때문이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큰 요구를 하시더군요. 내가 집을 잃을 것 같으니 너희들이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이번엔 거절 말고 좀 들어줘라. 2억을 달라고요? 그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억만 해주면 된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더 있다. 네 형이 지금 애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너희 둘이 우리 장손을 좀 키워다오. 나는 허리랑 무릎이 안 좋아서 계속 이렇게 키울 수는 없어. 어차피 니들은 아이가 없으니까 우리 장손 키우면 안성맞춤 아니겠냐? 내 생각이 어떠냐? 너희도 좋지? 시어머니의 미친 발언에 저는 바닥만 내려다보며 남편이 알아서 해결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남편은 크게 분노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봐요 어머니, 아니 이제부터는 남으로 취급해야겠어요. 아주머니, 당신 집이 넘어가든 말든 나랑 상관없어요. 길바닥에 나앉든 말든 내 알 바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당신 장손을 우리가 왜 키웁니까? 내가 머리에 총 맞았어요? 댁이랑 댁 아드님 둘이서 알아서 키우세요. 그렇게 잘난 장남하고 장손까지 품에 끼고 살아야 아주머니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렵니다. 더는 아주머니랑 엮이고 싶지 않으니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뭐야? 이 후레 자식아! 지금 애미한테 아줌마라고 했냐?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싹퉁바가지야. 어떻게 너는 우리를 한 번도 도와주질 않니? 그렇게 아껴서 나중에 빌딩이라도 세울 셈이냐? 제가 당신들을 도와주지 않았다고요? 그래요. 뭐 목돈을 준 적이 없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아껴서 빌딩을 세우든 섬을 세우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걱정이고, 아주머니는 당신 아들이랑 손자랑 어떻게 살지나 걱정하세요.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애를 키울 마음도 없고 이 집의 빚을 갚아줄 마음 추호도 없으니까요. 저희가 안방에서 나가려는데 아주버님이 다급하게 들어와 저희를 말렸습니다. 아우야, 왜 이러니? 재수씨,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우리 앉아서 이야기 좀 더 합시다. 동생아, 이 형이 지금 애를 키울 능력이 안 되는 건 너도 알잖아. 그렇다고 나이 드신 엄마가 키우는 것도 무리고, 내 아들이 두 사람에게 온 선물이라 생각하고 좀 키워줘라. 이 머저리 같은 놈이 내 형이라니 진짜 한심하고 부끄럽다. 너 같은 놈을 왜 진작에 끊어버리지 못했는지 후회가 밀려든다고. 야, 이 등신아, 네가 낳은 자식은 네가 책임져야지 왜 나한테 맡기려고 해? 그러고도 네가 사람 새끼냐? 그렇게 막말을 퍼부었는데 아주버님은 화를 내지 않고 계속 간절하게 부탁만 하더군요. 이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 호로 자식아, 벼락 맞아 죽어버려라.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못한 일은 너를 낳은 짓이야. 라고 비수를 꽂아버리더군요. 네, 아주머니. 저도 인생에 있어 가장 후회되는 일이 아주머니와 저 인간을 진작에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봅시다. 그런데 아주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잘난 장남 덕분에 이제 곧 거지꼴이 되게 생겼잖아요. 인생 말아먹고도 변함없이 장남을 사랑할지 궁금하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결과 보러 오겠습니다. 잘들 사세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무릎을 급하게 꿇고 남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민호야, 잠깐만. 이렇게 가면 어떡하니? 형은 너랑 끝까지 형제로 남고 싶어. 이 형이 너한테 제대로 형 노릇을 할 기회를 달라고. 민호야, 너 지금 너무 흥분했어. 심호흡 좀 해봐. 엄마도 빨리 와서 나랑 같이 빌어. 우리가 살려면 민호를 무조건 잡아야 해. 나더러 저 자식한테 무릎 꿇고 빌라고? 알았다. 장남과 장손을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시어머니까지 합세해 남편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더군요. 물론 진심이 아닌 자기들이 살려고 하는 짓이었죠. 민호야, 방금 내가 한 말은 모두 취소하마. 자,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이 애미가 이렇게 빌 테니 우리를 모른 척하지 말고 좀 살려줘라. 네가 우릴 모른 채 하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이 늙은 애미가 그렇게 되는 건 원치 않지? 그렇지? 그래, 민호야. 이 형이랑 엄마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잖아. 네가 우릴 버리면 모든 게 끝나버린다고. 형이 나중에 성공하면 다 갚아줄 테니까 우리 좀 도와줘. 그이는 나불거리는 아주버님의 주둥이를 주먹으로 날려버리고 발로 실컷 밟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몸을 던져서 막더군요. 그 순간에도 장남이 맞는 게 가슴 아팠나 봅니다. 남편과 저는 이해되지 않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이내 몸을 돌려 시댁에서 나와버렸어요. 그게 두 모자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답니다. 얼마 뒤 두 모자, 아니 3대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아주 가관이었어요. 보증금 100만원짜리 원룸을 구해서 셋이 살게 됐는데 아주버님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술독에 빠져 매일 술 먹고 자빠져 잠만 자며 게으르게 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장손을 얻고 식당 알바와 가사 도우미 일을 다니고 있답니다. 애기는 무슨 죄가 있어 그런 집안의 식구가 됐는지 정말 불쌍했네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며 아주버님의 술값을 대주고 있답니다. 진짜 막장 인생들 아닌가요? 나중에 가서는 지금보다 더 밑바닥일 텐데 말이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마지막 소식을 전해 듣고는 시댁과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더는 확인하지 않고 기억에서 지워버리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2년 뒤 저와 남편 사이에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부모가 돼보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사람인지 더 잘 알겠더라고요. 여하튼 저희 식구는 많은 과정을 겪고 평범한 삶을 찾아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댁 식구들의 만행과 막장 이야기를 기억나는 대로 모두 적어봤는데 여러분도 기가 막히시죠? 낳았다고 모두 부모가 아니라는 말이 왜 존재하는지도 이해가 되시죠? 제 사연이 더럽고 추악하지만 많은 분들이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그럼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리고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